7. 이 무렵 젊은 부부의 삶에 카드놀이가 끼어들었다. 매일 식사 후에 줄리앵은 파이프를 피우며 코냑을 17잔씩 홀짝이고 목을 헹구고 아내와 함께 카드놀이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자리 잡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바람이 창을 흔드는 동안 고집스레 속치마장식에 술을 놓았다. 이따금 지치면 눈을 들어 저 멀리 흰 거품이 이는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다. 망연한 눈길을 몇 분간 던지고 나서 다시 일감을 붙들었다. 줄리앵이 군의에 대한 욕구와 절약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집안 관리를 또 맡았기에 그녀는 달리 할 일도 없었다. 그는 극도로 인색하게 굴어서 팁을 주는 법이 없었고 음식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했다. 잔느는 페플에 온 뒤로 매일 아침 빵집에 작은 노르망디식 갈레트를 주문해 왔는데 이 갈레트는 팬케이크 형태의 빵 과자라고 합니다. 갈레트를 주문해 왔는데 그는 이 지출마저 없애고 구운 빵만 먹게 했다. 그녀는 설명과 논쟁,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인색함을 드러낼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겐 그런 모습이 천박하고 추해 보였다. 돈이란 쓰라고 있는 거야. 어머니에게 얼마나 자주 들어온 말인가. 이제 줄리앵은 거듭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돈을 함부로 갖다 버리는 버릇 좀 버리지 못하겠소? 임금이나 계산서에서 몇 푼을 깎을 때마다 그는 미소 짓고 주머니 속에 동전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작은 개울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지. 그럼에도 잔느가 다시 꿈을 꾸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늘어뜨린 채 몽롱한 눈길로 소녀 시절의 소설 중 하나를 다시 몽상하며 매혹적인 모험을 떠났다. 그러다 갑자기 시몽 영감에게 명령을 내리는 줄리앵의 목소리가 몽상의 다독임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 모든 게 이젠 끝났어 라고 혼자 말을 하며 끈기를 요하는 일감을 다시 지었고 바늘을 놀리는 그녀의 손가락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예전엔 아주 쾌활하고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리던 로잘리도 변했다. 통통했던 뺨도 발길해한 윤기를 잊고 그저 푹 꺼져서 이따금은 마치 흙을 바른 것처럼 보였다. 잔느는 종종 물었다. 어디 아프니? 어린 하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마님. 그러곤 뺨을 살짝 붉히며 얼른 달아나곤 했다. 로잘리는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힘겹게 발을 끌고 다녔으며 이젠 애교도 보이지 않았다. 행상이 비단 리본이며 코르셋, 여러 가지 향수를 보여주어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큰 저택은 텅 빈 울림소리가 나는 듯 했고 정면엔 비가 길게 잿빛 얼룩을 남겨 엄산해 보였다. 일요일 말에 눈이 내렸다. 멀리 어두운 바다 위로 북쪽에서 몰려오는 큰 구름이 보이더니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룻밤새 들판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고 아침이 되자 나무들마다 얼음 거품을 둘렀다. 줄리앵은 긴 장화를 신고 덥수룩한 모습으로 황야가 보이는 숲속 도랑 뒤로 매복한 채 철새를 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총소리가 들판에 얼어붙은 정적을 깼다. 놀란 검은 까마귀떼가 나무에서 날아올라 공중을 맴돌았다. 잔느는 지루함을 못 이기고 이따금 현관 청계를 내려갔다. 파리하고 어물하게 눈에 뒤덮인 들판의 잠든 정적 위로 아주 멀리서 생명의 소리가 울려왔다. 그러곤 이내 먼 물길 소리와 얼어붙은 물사라기 같은 눈이 계속 떨어지며 내는 희미한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복신하고 가벼운 이끼 같은 눈이 무한히 떨어지면서 쌓인 눈더미가 점점 높아져 갔다. 생기 없는 어느 날 아침, 잔느는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난로불에 발을 쬐고 있었고 점점 더 변해간 로잘리는 느릿느릿 침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잔느 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녀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님. 그런데 숨 넘어갈 듯 갈라진 목소리였다.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있던 잔느는 문득 하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불렀다. 로잘리.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하녀가 소리 없이 나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녀는 더 크게 외쳤다. 로잘리! 배를 누리려고 팔을 뻗는데 바로 옆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 잔느는 불안감에 몸을 떨며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을 부릅뜬 하녀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길게 뻗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잔느가 달려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하지도 못했다. 그저 끔찍한 고통에 찢기는 듯 숨을 헐떡이며 넉나간 얼굴로 여주인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등에 바닥을 대고 온몸이 미끄러지면서 이를 악물고 고통의 비명을 찾았다. 벌어진 두 다리 사이에 들러붙은 치마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러더니 곧 기이한 소리가 났다. 찰랑거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졸린 목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같기도 했다. 벼랑간 고양이 울음소리가 길게 났다. 고통스러워하는 가냘픈 탄식, 삶 속으로 들어서는 어린아이의 첫 고통의 호소였다. 잔느는 불현듯 사태를 이해하고 미친 사람처럼 계단으로 달려가 외쳤다. 줄리엥, 줄리엥. 그가 아래층에서 대답했다. 무슨 일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로잘리가 줄리엥이 달려 나오더니 계단을 둘씩 뛰어올라 불쑥방으로 들어섰고 하녀의 옷을 대번에 들추었다. 끈적끈적하고 쪼글쪼글하게 주름지고 오그라든 끔찍한 살덩이가 맨 다리 사이에서 울며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고약한 얼굴로 다시 일어서면서 넉나간 아내를 밖으로 밀어냈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요. 나가 있어요. 리리빈과 시몽 영감을 보내요. 잔느는 부들부들 떨며 부엌으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갈 엄두조차 못 내고 거실로 들어갔다. 부모가 떠난 뒤로 불을 피우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불안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곧 하인이 달려 나오는 게 보였다. 5분 뒤 하인은 그 고장의 산파인 과부 당티와 함께 돌아왔다. 그러곤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계단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류행이 잔네에게 와서 방으로 올라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떨었다. 다시 불 앞에 앉으며 그녀가 물었다. 로잘리는 어때요? 진류행은 무언가에 골몰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화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몇 초 뒤 그가 멈춰서서 말했다. 당신은 저 애를 어떻게 할 생각이요? 그녀는 말뜻을 못 알아듣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벼랑간 그가 화가 난 듯 외쳤다.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을 집안에 둘 수는 없지. 잔느는 몹시 난감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다. 유모에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아내의 말을 잘랐다. 돈은 누가 될 건데 당신이? 그녀는 해결책을 찾느라 다시 오래도록 고심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책임지겠죠? 그 사람이 로잘리와 결혼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줄리앵이 참지 못하고 격분해서 말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당신이 알아요? 모르잖소. 그러면 어떡할 거요? 잔느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비겁한 작자죠. 우리가 이름을 물어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낼 테니 그 사람은 해명해야 할 거예요. 진류행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서성이기 시작했다. 여보, 저 애는 사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털어놓지 않을 테지. 그리고 그 남자가 저 애를 원치 않으면 어떡하고. 사생아 딸리 미호모를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어요. 알아듣겠소? 자네는 고집스레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파렴치한 인간이죠.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상대해야죠. 진리행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화를 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어쩌고? 그녀는 결정을 못하고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가 이내 자기 생각을 말했다. 오, 나야 간단하지. 저에게 몇 푼 주어서 애 새끼와 함께 내쫓는 거요. 잔느는 버럭 화를 내며 반대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저 아이는 내 젖동생이에요. 우린 함께 자랐어요. 저 애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저 애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아이를 기르겠어요. 그러자 줄리앵이 폭발하듯 소리쳤다. 우리 평판이며 이름이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소? 우리가 악행을 감싸고 환양년을 재운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댈 테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할 건데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미쳤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절대로 로잘리를 내쫓지는 못해요. 당신이 그 애를 데리고 있지 않겠다면 어머니가 받아주실 테고 결국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내고 말 거예요. 그러자 그는 격분해서 방을 나가며 소리치고 문을 치고 소리쳤다. 도무지 여자들의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 잔네는 오후에 산모의 방으로 올라갔다. 산파 당튀가 돌보는 어린 하녀는 침대에 누워 눈만 뜬 채 꼼짝하지 않았고
산파가 갓난애를 품에 안아 어르고 있었다. 여주인을 보자마자 로잘리는 얼굴을 십도 속에 묻고 절망에 사로잡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잔느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한사코 얼굴을 가리고 버텼다. 그러다 산파가 끼어들어 얼굴을 내놓게 했다. 그녀는 시킨 대로 하면서 조금 누그러들긴 했어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미약한 불이 난로에서 타고 있었다. 방은 추웠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잔느는 다시 한여를 울게 만들까 겁이 나서 아이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저 한여의 손을 잡고 기계적인 말투로 거듭 말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가련한 한여는 힐끗 산파 쪽을 바라보더니 아이의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아있던 슬픔이 목을 죄며 이따금 경련하듯 오열로 터져나왔다. 삼켜진 눈물이 목구멍 속에서 물소리를 냈다. 잔느는 다시 한번 한여를 끌어안고 나지막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돌봐줄게. 그런데 다시 울음이 터져서 그녀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매일 한여방으로 갔고 매일 로잘리는 여주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이웃집 유모에게 맡겼다. 진루행은 아내가 한여를 내보내기 거절한 이후로 크게 화가 난 사람처럼 아내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자 잔느는 주머니에서 남작 부인의 편지를 꺼냈다. 로잘리를 페풀에 데리고 있지 않겠다면 당장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진루행은 격분해서 외쳤다. 당신 어머니도 당신만큼이나 미쳤군. 그러나 더는 고집부리지 않았다. 보름 후 산모는 이미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잔느는 어느 날 아침 한여를 앉힌 다음 두 손을 잡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모든 걸 말해보렴. 로잘리는 떨기 시작하더니 더듬거리며 말했다. 뭘 말이에요, 마님?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지? 그러자 한여는 지독한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러곤 얼굴을 가리기 위해 극구 손을 빼내려 애썼다. 그러나 잔느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고 위로했다. 닥친 불행인데 어쩌겠니, 안 그래? 너가 약했던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이야. 아이 아버지가 너랑 결혼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랑 같이 있도록 우리가 일을 주면 되지. 로잘리는 학대라도 당하는 것처럼 신음을 뱉었고 자꾸만 빠져나가 달아나려고 몸을 비틀었다. 잔느가 다시 말했다. 너가 부끄러워하는 건 이해하겠어. 하지만 보다시피 내가 화내지 않고 조용히 묻지 않니? 남자의 이름을 묻는 건 너를 위해서야. 너가 슬퍼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너를 버리려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막아주고 싶어. 줄리앵이 그 사람을 찾아낼 거야. 그 사람이 너랑 결혼하게 만들 거야. 우리가 너와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게 할 거라니까. 로잘리는 이번엔 아주 거세게 힘을 주어서 여주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고 미친 여자처럼 달아났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잔느가 줄리앵에게 말했다. 로잘리에게 유혹한 남자의 이름을 털어놓게 하려고 얘기해 보았는데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 야비한 남자가 로잘리와 결혼하도록 당신이 한번 애써 봐요. 그러나 줄리앵은 버럭 화를 냈다. 아, 그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소.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으니 그렇게 하건 말건 그 문제로 날 귀찮게 굴지 말아요. 출산 사건 이후로 줄리앵은 예전보다 더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았다. 마치 늘 화가 난 사람처럼 아내에게 말할 때는 소리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반면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 부드럽고 타협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밤이면 자주 침대에서 울었다. 그녀의 남편은 늘 화가 나 있으면서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잊고 지내던 정사 습관을 되찾아 사흘을 넘기지 않고 아내의 침실 방문을 넘었다. 로잘리도 완전히 회복되어 덜 슬퍼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쫓기는 듯 겁에 질려 있었다. 잔느가 다시 물으려고 했지만 로잘리는 두 번이나 더 달아났다. 갑자기 줄리앵도 한결 상냥해 보였다. 그래서 잔느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활기를 되찾았다. 이따금 묘한 불안감이 엄습에 괴로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해빙은 오지 않았지만 벌써 5주째 낮에는 하늘이 파란 수정처럼 맑았고 광활한 공간이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던 밤에는 서리발 같은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이 굳어 반들거리는 눈밭 위로 펼쳐졌다. 네모난 마당 안에 고립된 농가들은 서리를 뒤집어 쓴 키 큰 나무 커튼 뒤에서 흰 잠옷을 입고 잠든 것처럼 보였다. 사람도 짐승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초가집 굴뚝만이 차가운 대기 속으로 간달한 연기를 곱게 내뿜어 꼭꼭 숨은 생명을 폭로했다.
벌판, 생울타리, 느릅나무 담장 모든 것이 추위에 얼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따금 나무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렸다. 마치 껍질 속에서 나무의 사지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이따금 굵은 나무가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무적의 서리가 수액을 얼어붙게 해 섬유질을 끌어놓은 것이다. 잔느는 몸을 파고드는 막연한 고통을 혹독한 날씨 탓으로 돌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때로 그녀는 음식만 보면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때로는 맥박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때로는 식사를 조금만 해도 체해서 속이 메석거렸다. 곤두선 신경이 쉬지 않고 꿈틀거려 견디기 힘들 만큼 계속 들뜬 상태로 지내야 했다. 온도가 더 떨어진 어느 날 저녁, 진루영은 식사를 마치자 몸을 부들부들 떨며 관로 속에 장작을 아끼느라 식당에 거의 불을 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부들부들 떨며 두 손을 문지르면서 중얼거렸다. 오늘 밤 둘이서 자는 게 좋겠지 안 그래요 여보? 그가 예전처럼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짓자 잔느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저녁 그녀는 몸이 불편했고 너무 아프고 이상할 만큼 신경이 곤두선 상태여서 그의 입술에 입 맞추며 혼자 자게 해달라고 나지막에 부탁했다. 그녀는 몇 마디로 자신의 상태를 말했다. 여보 부탁이에요. 몸이 정말 안 좋아요. 분명히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고집 부리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해요. 아프면 몸을 보살펴야지. 그러곤 다른 얘기를 했다.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진루영은 예외적으로 자기 방에 불을 피우게 했다. 불이 잘 타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 맞추고 떠났다. 집안 전체가 냉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냉기가 스며든 벽이 몸살이라도 치듯 가벼운 소리를 냈다. 잔느는 침대 속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그녀는 두 번이나 일어나서 난로에 장작을 넣고 드레스며 침하며 낡은 옷가지를 가져와 이불 위에 쌓았다. 아무리 그래도 몸이 덮여지지 않았다. 발이 고받고 장단점에 허벅지까지 떨려서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뒤척이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곧 이마저 딱딱 부딪혔고 손이 떨려왔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느리고 둔탁하게 고동치면서 이따가 멈출 것만 같았다. 목구멍은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헐떡였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면서 무시무시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안이어서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는구나 싶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죽는구나. 난 죽어가고 있어.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침대 밖으로 뛰쳐나와 로잘리를 불렀고 기다리다가 다시 배를 눌렀고 얼어붙은 채 오들오들 떨며 다시 기다렸다. 하녀는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마 무엇으로도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이었다. 잔느는 정신없이 맨발로 계단으로 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더듬어서 청계를 올라가 문을 찾아 열고 불렀다. 로잘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 침대에 부딪히자 손으로 더듬었고 침대가 비어있는 걸 깨달았다. 침대는 비어있었고 아무도 누운 적 없었던 것처럼 싸늘했다. 그녀는 놀라서 생각했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날씨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벼랑간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그녀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다시 내려와 진루영을 깨우러 갔다. 곧 죽는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의식을 잃기 전에 그를 버리는 마음으로 그녀는 세차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꺼져가는 난로 불빛에 비친 남편의 머리 옆 베개에 로잘리의 머리가 보였다. 잔느가 내지른 비명소리에 두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그 발견에 아연실색해서 한순간 옴삭달싹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달려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당황한 진루영이 잔느 하고 불렀지만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해명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그의 눈길을 마주하려니 끔찍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시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이제는 어둠 속을 마구 내달렸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팔다리가 돌에 부딪혀 부러질 위험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는 절대적 욕구에 이끌려 그녀는 앞으로 내달렸다. 아래층까지 내려오자 그녀는 계단에 앉았다. 여전히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다. 그녀는 넋을 놓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진루영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옷을 입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가 어느새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다. 잔느,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다.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고 그의 손가락 끝 하나 몸에 닿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살인자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달려서 식당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출구를
숨을 곳을, 어두운 구석을, 그를 피할 방법을 찾았다. 식탁 밑에 웅크리고 숨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문을 열었고 등잔을 손에 들고 연신 불렀다. 잔느! 그녀는 다시 토끼처럼 뛰쳐나가 부엌으로 달아났다. 쫓기는 짐승처럼 부엌을 2번이나 돌았다. 그가 다시 따라오자 그녀는 정원문을 벌컥 열고 들판으로 내달렸다. 이따 그 무릎까지 푹푹 빠지며 맨발이 차가운 눈과 접촉하자 갑자기 그녀는 필사적인 힘이 솟구쳤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지만 춥지 않았다. 정신이 혼란이 몸을 마비시켰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눈밭처럼 하얀 모습으로 달렸다. 그녀는 큰 가로수길을 따라가다가 숲을 가로질렀고 도랑을 건너 황야로 갔다. 달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하늘에 불씨를 뿌려놓은 듯 별들만 반짝였다. 무한한 고요 속에 얼어붙은 듯 꼼짝 않는 들판이 빗구물에 빛났다. 잔느는 숨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빨리 달렸다. 그러다 절벽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추어 섰고 모든 생각과 의지를 비운 채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 앞 어두컴컴한 절벽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말없는 바다가 썰물에 드러난 해조류의 짠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무기력한 상태로 오랫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돛처럼 미친 듯이 떨렸다. 그녀의 팔, 손, 다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려 들썩였고 빠르게 펄쩍 뛰며 요동쳤다. 그러다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 명료한 의식이 돌아왔다. 곧이어 그녀 눈앞에 지난날의 환영이 지나갔다. 라스티크 영감의 배를 타고 그와 함께한 나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 막 생겨나던 사랑, 배의 명명식, 더 멀리 그녀가 페플에 도착해 꿈에 부풀었던 날 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런데 이젠 그녀의 삶은 부서졌고 기쁨은 끝났으며 기대는 불가능해졌다. 고통과 배신과 절망으로 가득한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보였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바로 끝날 테니. 멀리서 웬 목소리가 소리쳤다. 여기에요. 발자국이 있어요. 빨리 여기요. 진류행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 앞 10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였다. 그녀는 이미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절망한 이들의 작별 인사를 삶에 고하고 몸을 일으켰고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말, 전장에서 배가 갈라진 젊은 병사들이 던지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엄마.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보였다. 물에 빠진 자신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아버지도 보였다. 그들의 절망에 찬 고통이 대번에 느껴졌다. 그러자 그녀는 눈밭에 힘없이 쓰러졌다. 진료행과 시몽 영감이 등불을 들고 뒤따라온 마리우스가 그녀의 팔을 붙들고 뒤로 잡아 끊었을 때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다 침대에 눕히고 뜨거운 헝겊으로 몸을 문지르는 걸 느꼈다. 그 후론 모든 기억이 지워졌고 모든 의식이 사라졌다. 그 후 악몽이, 정말 악몽이었을까? 악몽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낮이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왜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마룻바닥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스치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나더니 생쥐 한 마리가, 작은 회색 생쥐 한 마리가 시트 위를 재빨리 지나갔다. 이내 또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랐고 세 번째 생쥐가 빠른 종종걸음으로 가슴을 향해 다가왔다. 잔느는 겁나지 않았다. 그러나 짐승을 잡고 싶어서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다. 그러자 다른 생쥐들 10마리, 20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그것들은 들불을 기어오르고 양탄자위를 잽싸게 달려가고 침대를 완전히 뒤덮었다. 곧 녀석들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잔느는 그것들이 살갗 위를 기어 지나다니고 다리를 간지럽히고 몸을 타고 오르내리는 걸 느꼈다. 녀석들이 침대 발치에서 올라오더니 그녀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손을 앞으로 뻗어 녀석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빈손이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달아나고 싶었고 소리를 쳤지만 꼼짝 못하게 누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힘센 두 팔이 그녀를 얼싸안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 개념을 잃었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그러다 기진맥진하고 상처투성이로 깨어났는데 마음은 평온했다. 쇠약해진 느낌이었다. 눈을 떴는데
자기 방에 어머니가 왜 낯선 뚱뚱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내가 몇 살이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자신이 아주 어린 소녀가 된 것 같았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아, 의식이 돌아오는군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뚱뚱한 남자가 다시 말했다. 자자, 진정하세요, 남작 부인.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잠을 자게 해야 해요. 그녀는 생각만 하려 들면 무거운 졸음이 덮치와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지낸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 현실이 막연히 두려웠는지 무엇이건 기억에 내려 애서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잠에서 깼는데 그녀 곁에 홀로 앉아있는 진류행이 보였다. 벼랑간 과거 삶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그친 것처럼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 순간 심장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다시 달아나고 싶었다. 그녀는 시트를 내던지고 바닥에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해 넘어졌다. 진류행이 그녀 쪽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가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을 비틀고 굴렀다. 문이 열렸다. 리종 이모가 과부 당티와 함께 달려왔고 이어서 남작이 왔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정신없이 숨을 헐떡이며 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눕혔다. 눕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이모가 열성을 다해 그녀를 보살피며 물었다. 얘야, 이제 우리 말이 들리니? 그녀는 안 들리는 척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가 저물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 밤이 왔다. 간병인이 그녀 곁에 자리 잡고 앉아 이따금 물을 마시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않고 마셨지만 더는 잠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려 애쓰며 힘겹게 추론했다. 마치 기억 속에 구멍이 난 것 같고 사건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큰 자리가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다. 긴 노력을 기울이자 차츰 모든 사실이 기억났다. 그녀는 집요하게 생각했다. 어머니, 리종 이모, 남작이 집에 와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심각하게 아팠던 모양이다. 그런데 진류행은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부모님이 아셨을까? 그리고 로잘리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옛날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루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녀는 과부가 될 것이다. 그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내색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해했고 이성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꽤 바르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남작 부인과 단둘이 있게 된 날 저녁 그녀는 아주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니. 그녀는 변한 것 같은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남작 부인이 딸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내 딸아, 사랑하는 잔너, 내 딸아, 나를 알아보겠니? 네 어머니, 그런데 울지 마세요. 얘기할 게 많아요. 내가 왜 눈밭으로 달아났는지 진류행이 말하던가요? 그럼 너가 아주 위험한 열병에 걸렸잖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고열은 나중에 난 거예요. 그 열이 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면 왜 내가 달아났는지 말하지 않던가요? 안 했어. 그건 제가 그 사람 침대에 로잘리가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남작 부인은 딸이 여전히 헛소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자거라. 진정하고 잠을 좀 자거라. 그러나 잔느는 고집스레 거듭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완전히 멀쩡해요. 지난 며칠 동안은 제가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지금 말하는 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몸이 아파서 진류행을 찾으러 갔어요. 로잘리가 그 사람과 함께 누워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정신없이 눈밭으로 달려갔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 했지요. 그러나 남작 부인은 거듭 말했다. 그래 얘야, 넌 많이 아팠어. 엄마, 그게 아니에요. 로잘리가 진류행의 침대에 있는 걸 보았다니까요. 저는 더는 그 사람과 있고 싶지 않아요. 저를 루앙으로 데려가 주세요, 옛날처럼. 남작 부인은 딸의 뜻을 무엇도 거스르지 말라고 조언한 의사의 말에 따라 대답했다. 그러자꾸나 얘야. 그러나 환자는 조바심을 했다. 엄마는 제 말을 안 믿는군요.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아버지는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어렵게 일어나서 지팡이 2개를 짚고 발을 끌며 나갔다. 얼마 후 남작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왔다. 두 사람이 침대 앞에 앉자 잔느는 곧장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모든 걸 명료하게 말했다. 진류행의 이상한 성격, 그의 난폭함, 인색함, 그리고 부정까지. 잔느가 말을 끝내자 남작은 딸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울 때처럼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성급하게 굴지 말자.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너희 남편을 견디도록 해보렴. 약속하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고 싶지만 몸이 나으면 여기 있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지금 로잘리는 어디 있어요? 남작이 말했다. 너는 그 애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녀는 집요하게 물었다. 어디 있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로잘리가 아직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방에서 나가면서 아버지로서 마음에 상처입고 격분한 남작은 진류행을 찾아가서 불쑥 말했다. 이보게, 자네가 내 딸에게 한 처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러 왔네. 하녀와 함께 내 딸을 배신하다니 이건 이중으로 비열한 짓이야. 그러나 진류행은 무고한 척 격렬히 부인했고 신을 증인으로 들먹이며 맹세했다. 더구나 무슨 증거가 있는가? 잔느가 미친 게 아닐까? 뇌에 열병을 앓지 않았나? 병이 시작될 때 한밤중에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눈밭으로 달아나지 않았나? 그의 알몸으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발작을 일으키던 중에 남편의 침대 속에서 자기 하녀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화를 냈다.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노발대발했다. 그러자 남작은 당황해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줄리앵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악수를 거부했다. 참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남편의 대답을 전해들은 잔느는 화내지 않고 대답했다. 아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입증하게 될 거예요. 이틀 동안 그녀는 말없이 명상하며 고심했다. 그러더니 세 번째 날 아침 그녀는 로잘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남작은 하녀를 올라보내기를 거부하고 하녀가 떠났다고 말했다. 잔느는 뜻을 굽히지 않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 그의 집으로 가서 데려오세요. 그녀가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의사가 들었었다. 그들은 의사가 판단하도록 모든 걸 의사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잔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극도로 흥분해서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로잘리를 만나겠어요. 그 애를 만나겠다고요. 그러자 의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인. 흥분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부인께서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녀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만 같았다. 곧 그녀는 입을 다물고 사람들이 하는 말조차 듣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자기 뱃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그 새롭고 기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 그 아이가 줄리앵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슬프고 괴로웠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을까봐 불안하고 겁이 났다. 날이 밝자 그녀는 남작을 불렀다. 아버지,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제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 제발 잘 들으세요. 가셔서 신부님을 불러오세요. 로잘리가 거짓말을 못하도록 신부님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 신부님이 오시면 로잘리를 올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여기 계세요. 무엇보다 줄리앵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하세요. 1시간 뒤 신부가 들어왔다. 신부는 한층 더 살이 쪄서 잔느의 어머니만큼이나 숨을 헐떡였다. 그는 어머니 옆 안락 의자에 앉았다. 벌린 두 다리 사이로 배가 축 늘어졌다. 그는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머리처럼 버릇처럼 이마를 훔치며 농담을 시작했다. 남작 부인, 우리는 말할 일이 없을 것 같군요. 우리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환자의 침대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허허, 듣자하니 우리가 곧 또 세례식을 하게 될 모양이지요. 하하, 이번에는 배 세례식이 아니지요. 그러고는 엄숙한 어조로 덧붙였다. 조국을 지키는 수호자가 탄생할 겁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면 훌륭한 주보가 탄생하든지요. 그러면서 남작 부인에게 경의를 포하며 말했다. 부인처럼 말이죠. 그때 안쪽 문이 열렸다. 로잘리는 울먹이며 문틀에 매달린 채 들어오길 필사적으로 거부했고 남작은 밀었다. 남작이 더는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그녀를 힘껏 떠밀었다. 그러자 하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고 흐느끼며 서 있었다. 로잘리를 보자마자 잔느는 벌떡 몸을 일으켰고 시트보다 창백한 얼굴로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쳐 살갗에 들러붙은 얇은 자목이 들썩였다. 그녀는 숨막히는 듯 가쁘게 호흡하며 말을 내뱉지 못했다. 마치 감정이 복받쳐 자꾸만 끊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겠구나. 너를 보기만 해도 내 앞에서 너가 수치스러워하는 걸 보기만 해도 알겠구나.
숨이 막혀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알고 싶어. 모든 걸 전부 고해가 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모셔왔어. 알아듣겠지? 로잘리는 꼼짝 못한 채 오그라든 두 손 사이로 거의 비명을 내질렀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남작이 하녀의 두 팔을 붙잡고 난폭하게 떼어놓았고 침대 옆에 무릎 꿇게 했다. 그러니 말해, 말하라고. 그녀는 모자가 삐뚤어지고 앞치마를 마룻바닥에 늘어뜨린 채 막달라 마리아의 자세로 바닥에 앉아 다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자 신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대답하거라. 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는 거야. 자네는 침대 너머로 몸을 숙이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들이닥쳤을 때 너가 줄리앵의 침대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 로잘리는 두 손 너머로 신음하듯 내뱉었다. 네, 마님. 그러자 갑자기 남작 부인이 숨 넘어갈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경련을 동반한 남작 부인의 흐느낌이 로잘리의 흐느낌과 뒤섞였다. 잔느는 하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계속된 거지? 로잘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리가 오신 날부터예요. 잔느는 알아듣지 못했다. 온 날이라니. 그렇다면 봄부터란 말이냐? 네, 마님. 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잔느는 온갖 질문이 한꺼번에 떠올라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 요구한 거야? 어떻게 너를 취했지? 그 사람이 너에게 말을 한 거냐? 어느 순간에 넘어간 거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너를 허락했어? 그러자 로잘리는 이번에는 말하고 대답할 필요를 느꼈는지 두 손을 얼굴에서 떼고 말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여기서 처음 저녁 식사를 한 날에 제 방으로 왔어요. 다락에 숨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난리가 날까봐 감히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나으리가 저랑 잤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했지요. 저는 그분이 신사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잔느가 비명을 내질렀다. 그렇다면 너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냐? 로잘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네, 마님.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이제 들리는 소리라고는 로잘리와 남작 부인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기진맥진한 잔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자기 하녀의 아이와 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같다니. 화조차 나지 않았다. 어물하고 느리고 깊고 무한한 절망이 온몸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달라진 목소리로 우는 여자의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여행해서 다시 돌아온 뒤로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어린 하녀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은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첫날 저녁에 오셨어요. 하녀가 하는 말마다 잔느의 심장을 비틀었다. 그렇게 첫날 저녁에 페플에 돌아온 그날 저녁에 나를 떠나 이 아이에게 갔단 말이지. 그래서 그녀를 혼자 자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충분히 알았고 더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외쳤다. 가거라 가. 로잘리가 꼼짝도 않자 기진맥진한 잔느가 아버지를 불렀다. 데려가세요. 보내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신부는 짧은 설교를 할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너가 한 행동은 아주 나쁜 짓이야. 아주 나빠. 하나님께서 너를 당장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야. 너가 이제부터 올바르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너를 기다린다는 걸 생각해. 이제 너에게는 아이가 있으니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남작 부인께서 아마도 너에게 무언가 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남편감을 구해주마. 신부는 오래도록 말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때 남작이 다시 로잘리의 어깨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 문까지 끌고 가 복도에 침짝처럼 집어던졌다. 남작이 딸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자 신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쩌겠습니까? 이 고장의 하녀들이 모두 그런걸요.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의 나약함에 대해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녀들은 임신하지 않고는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부인.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지역 풍습이랄까요? 그러다 다시 성난 어조로 말했다. 아이들까지 그런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묘지에서 어린 사내 애와 여자애 둘이 있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에게 알렸지요. 그랬더니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신부님 어쩌겠습니까? 저런 더러운 짓은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전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댁의 하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겁니다. 그러나 남작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신부의 말을 잘랐다. 그애요? 그애 아무래도 좋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줄리앵이에요. 그놈이 한 짓은 파렴치한 짓이에요. 저는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격분해서 방 안을 오가며 말했다. 내 딸을 그렇게 속이다니 파렴치해요, 파렴치해. 저놈은 비열하고 천박하고 역겨운 인간이에요. 그자에게 이 말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지팡이로 쳐 죽이고 말겠어요. 그러나 울고 있는 남자 부인 곁에서 천천히 코담배를 흡입하고 있던 신부는 진정시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궁리를 하며 말했다. 남장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겁니다. 정조를 지키는 남편을 남장님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장난기는 순박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보십시오. 남장님께서도 짓궂은 짓 하신 적이 있으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사실 아닙니까? 남자가 머쓱해서 신부 앞에 멈춰섰다. 신부가 말을 이었다. 보세요. 남장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겁니다. 남장님께서도 저애처럼 어린 하녀를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러고 있지요. 그렇다고 남장님의 부인께서 남들보다 덜 행복하지도 않았고 덜 사랑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작은 당황해서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이었다. 그도 그랬다. 그것도 자주 그랬고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게다가 부부가 사는 지붕 아래에서도 그랬다. 예쁘기만 하면 아내의 하녀들 앞에서도 망설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비열한 인간이었던가? 자신의 행실은 범죄라고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으면서 왜 진리행의 행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했을까? 여전히 흐느낌으로 숨을 헐떡이던 남자 부인은 남편의 탈선을 떠올리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연애 사건을 삶의 일부라고 여기며 감상적이고 쉽게 감동하고 너그러운 그런 부류의 여자였기 때문이다. 잔느는 기진맥진해서 팔을 늘어뜨리고 누운 채 눈을 멍하니 뜨고 앞만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로잘리가 한 말이 다시 떠올라 영혼을 핥히고 송곳처럼 심장에 박혔다. 저는 그분이 신사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그를 신사라고 생각했었다. 바로 그래서 자기 몸을 내주며 일생을 걸었고 다른 모든 희망을, 어렴풋이 예감한 모든 계획을, 미지의 미래를 포기했다. 그녀도 로잘리처럼 그를 신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디고 올라설 발판도 없는 10년 같은 이 결혼 속에 이 비참함, 이 슬픔, 이 절망 속에 떨어진 것이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줄리앵이 성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계단에서 울먹이는 로잘리를 보았고 무언가 일이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하녀가 틀림없이 말했을 거라고 이제 막 깨달은 것이다. 그는 신부를 보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그는 떨리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뭡니까? 무슨 일이에요? 조금 전에 그토록 격렬히 붕괴하던 남작은 신부의 논박을 들은 데다 사위까지 그 이해를 거론할까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더 크게 흐느꼈다. 그러나 잔느는 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고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힌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없어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저지른 모든 파렴치한 짓을 다 알아요. 그리고 저 하녀의 아이도 당신 아이라는 것, 내 아이처럼 두 아이가 형제가 될 거라는 사실까지. 그런 생각을 하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와 그녀는 시트 위로 무너졌고 미친 듯이 울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서 있었다. 신부가 다시 끼어들었다. 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젊은 마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는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가 절망한 여자의 이마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그 단순한 접촉이 묘하게 잔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나른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죄를 사하는 몸짓과 위로를 주는 어루만짐에 길던 그 투박하고 억센 손이 그 접촉으로 불가사의한 안도감이라도 전해준 것 같았다. 신부가 선 채 다시 말했다. 부인,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부인께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큰 행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곧 어머니가 되실 테니까요. 그 아이가 부인의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부인께 간청하니 줄리앵 씨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줄 새 끈이 되고 앞으로의 지조의 보증이 되어줄 겁니다. 뱃속에 결실을 품게 한 사람과 마음까지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지쳐서 화내고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다. 신경이 늘어지다 못해 서서히 끊어져 이젠 겨우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원한 같은 건 품을 줄 모르는 데다 정신적으로 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한 남자 부인이 중얼거렸다. 자, 잔느. 그러자 신부가 줄리앵의 손을 잡고 침대 곁으로 끌어 여자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결합시키려는 듯 손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직업적인 설교의 의조를 벗고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됐어요. 제 말 믿으세요. 이러는 편이 좋습니다. 한순간 합쳐졌던 두 손이 이내 떨어졌다. 진루형은 감히 잔느에게는 하지 못하고 장모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몸을 돌려 남작의 팔을 잡았다. 남작은 내심 일이 그렇게 해결된 것에 기뻐하며 가만히 있었다. 두 사람은 시가를 피우러 밖으로 함께 나갔다. 지친 환자는 잠이 들었고 그동안 신부와 남작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제는 자기 생각을 펼치고 설명하며 얘기했고 남작 부인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했다. 그러면 됐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아이에게 바르빌 농장을 주시고 저는 정직하고 건실한 청년을 찾아보겠습니다. 2만 프랑 재산이라면 지원자가 많을 겁니다. 고르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이제 남작 부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뺨에는 두 줄기 자국이 남았지만 눈물은 이미 말랐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알았습니다. 바르빌이면 적어도 2만 프랑은 되죠. 그렇지만 그 재산을 아이의 몫으로 해둘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일평생 그 혜택을 누릴 테고요. 신부는 일어나서 남작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남작 부인, 가만히 계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그는 나가다가 환자를 보러 온 리종 이모를 만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아 늘 그렇듯이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8. 로잘리는 집을 떠났고 잔느는 고통스러운 임신기간을 채워가고 있었다. 극심한 슬픔에 짓눌려서인지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힌 채 별 호기심 없이 아이를 기다렸다. 봄이 슬그머니 찾아왔다. 헐벗은 나무는 아직 차가운 바람 아래 몸을 떨었지만 가을 낙엽이 썩고 있는 도랑의 축축한 풀밭에서 노란 앵초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온 들판, 농가마당, 흠뻑 젖은 밭에서 발효 냄새 같은 축축한 향기가 올라왔다. 여린 초록 싹들이 무수히 그 무스름한 흙에서 뾰족이 솟아나 햇볕에 반짝였다. 요새처럼 우람하고 뚱뚱한 여자가 로잘리를 대체해 남작 부인이 산책로를 따라 단조로운 산책을 할 때 부축했는데 그 길에는 더 무거운 한쪽 발이 남긴 자국이 여전히 축축하고 질퍽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항상 힘들어하는 잔느를 아버지가 팔을 내주어 부축했다. 곧 닥칠 출산에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해진 리종 이모가 다른 쪽 팔을 부축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신비로운 일에 그녀는 온통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거의 말없이 몇 시간씩 걸었고 그러는 동안 줄리앵은 갑자기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말을 타고 인근을 돌아다녔다. 그들의 엄울한 생활을 흔드는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남작과 남작 부인, 자작은 푸르빌 가문을 한번 방문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설명은 없었지만 줄리앵은 그 사람들을 이미 잘 아는 것 같았다. 잠자는 저택에 여전히 은둔해 지내는 브리즈빌 지방과도 한 번 더 의례적인 방문을 주고받았다. 어느 날 오후 4시쯤 말을 탄 남녀가 성 앞쪽 뜰로 빠르게 들어섰다. 줄리앵이 잔뜩 들떠서 잔의 방으로 들어왔다. 얼른 내려와 봐요. 푸르빌 가문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몸 상태를 알고 그저 이웃으로 들른 거요. 가서 내가 외출했지만 금방 올 거라고 해요. 난 몸 단장을 좀 할 테니. 놀란 잔느가 내려갔다. 고뇌에 찬 얼굴, 열광한 눈, 마치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윤기 없는 금발에 얼굴이 창백한 젊고 예쁜 아가씨가 침착하게 남편을 소개했다. 젓갈색 콧수염이 무성하고 도깨비처럼 키가 큰 남자였다. 여자가 덧붙였다. 라마르 씨는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들어서 부인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웃으로 격식 차리지 않고 부인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말을 타고 왔어요. 더구나 예전에 남장님 내외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기뻤습니다. 여자는 대단히 편안하고 친근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했다. 잔느는 매료되어 이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친구가 생겼어 하고 생각했다. 반면에 푸르빌 백장은 그 실에 들어온 곰처럼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모자를 옆 의자에 놓고는 자기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무릎 위에 놓았다가 의자 팔걸이에 얹더니 결국엔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깍지를 끼었다. 줄리앵이 불쑥 들어왔다. 잔느는 놀라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새 면도를 했다.
약혼 시절처럼 잘생기고 우아하고 매력적이었다. 줄리앵은 자신이 나타나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이는 백작의 털복숭이 손을 잡고 악수했고 백작 부인의 손에 입맞추었다. 백작 부인의 상아빛 같은 뺨이 발그스름해졌고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말을 했다.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사랑을 비추는 거울 같던 커다란 눈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기 없이 뻣뻣하던 머리카락은 갑자기 빗질과 향유 덕에 부드럽게 반짝이며 물결처럼 출렁였다. 부르빌 부부가 다시 떠날 때 백작 부인이 줄리앵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자장님, 목요일에 승마 산책이라도 하시렵니까? 그가 고개를 숙이며 물론이죠 부인 하고 중얼거리는 동안 백작 부인은 잔느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미소와 함께 마음을 파고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부인께서 몸이 회복되시고 나면 셋이서 말을 타고 인근을 달려보기로 해요. 즐거울 거예요. 같이 하실 거죠? 능숙한 몸짓으로 그녀는 승마복 자락을 걷어올리고 새처럼 가볍게 안장에 올랐다. 한편 그녀의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커다란 노르망디 말에 올랐는데 꼭 켄타우로스처럼 말 위에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들이 울타리를 돌아 사라지자 줄리앵이 매료된 듯 외쳤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요. 사귀어두면 우리에게 유익한 인연이 될 거요. 잔느 역시 까닭없이 기분이 좋아져서 대답했다. 백작 부인은 매혹적이에요. 저분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야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 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유쾌하게 두 손을 부비며 말했다. 우연히 브리즈빌 집안에서 만났어. 남편이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하지. 광적인 사냥꾼이지만 진짜 귀족이요. 저녁 식사가 거의 즐겁다시피 해서 마치 숨어있던 행복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만 같았다. 7월 말까지는 아무런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화요일 저녁 그들이 플라트너스 아래에서 작은 잔 2개와 독주 한 병이 얹힌 나무 탁자에 앉아있을 때 잔느가 벼랑간 비명을 질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두 손을 배로 가져갔다. 찌르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증이 온몸을 훅고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10분 뒤 다시 통증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덜 날카롭지만 훨씬 길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거의 들리다시피 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플라트너스 나무에서 방까지의 짧은 거리가 그녀에겐 한없이 멀어 보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냈고 배에서 전해지는 참기 어려운 묵직한 통증에 짓눌려 앉혀달라고 걸음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산달은 아니었다. 출산은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산을 염려해서 마차가 준비되었고 시목 노인이 의사를 데리러 달려갔다. 자정무렵에 도착한 의사는 한눈에 조산 징후를 알아보았다. 침대에 눕자 고통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끔찍한 불안감이 잔느의 목을 쥐었다.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어떤 예감, 죽음의 불가사의한 접촉 같은 불안이었다. 죽음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죽음의 숨결이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다. 방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남작은 두 손을 들들 떨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물건을 가져오거나 의사에게 상태를 묻는 등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진류행은 이리저리 서성였다. 얼굴은 다급해 보였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산파당튀는 상황에 걸맞은 얼굴로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경험 많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간병인이자 산파요 죽은 이들의 곁을 밤새 지키는 일도 하는 그녀는 태어나는 생명을 맞이하며 그들의 첫 울음소리를 받아주고 새 살갗을 첫물로 씻겨주고 첫 베네옷으로 감싸주고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말, 마지막 헐떡임, 마지막 전율을 한결같이 평온한 태도로 들어주고 그들의 마지막 몸 단장을 해주고 낡은 몸을 식초로 닦아주며 마지막 시트로 감싸주는 이였다. 탄생과 죽음의 모든 사고를 마주하고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요리사 리비딘과 리종 이모는 문에 기댄 채 조심스레 숨어 있었다. 환자는 이따금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2시간 동안은 출산이 오래 지체될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동틀 무렵 다시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더니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잔드는 악문 이 사이로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뱉으며 끊임없이 로잘리를 생각했다.
로잘리는 전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으며 사생아인 그 아이는 고통도 고문도 없이 세상에 나왔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환희를 비교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신을 저주했다. 운명의 온당치 못한 편애에 정직과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거짓말에 붕괴했다. 이따금 통증이 너무 격렬해지며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기운과 생명과 지식이 오직 고통을 느끼는 데 쓰였다. 통증이 좀 가라앉는 순간이면 그녀는 주리행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녀가 바로 같은 침대 발치에서 다리 사이로 아이를,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내장을 찢고 있는 어린 존재의 형제가 되는 아이를 떨어뜨렸던 날을 떠올리자 다른 통증이, 영혼의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그녀는 쓰러진 하녀 앞에서 남편이 보인 행동을, 던진 눈길을, 했던 말을 그림자 한 점 없이 생생하게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마치 그의 생각이 그의 몸짓에 기록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행동에서 하녀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권태를, 똑같은 무관심을 읽었다.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성가신 이기적인 남자의 똑같은 무심함이었다. 무시무시한 경련이, 잔인한 경련이 엄습하자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죽는구나, 죽는 거야. 그러자 성난 반항심이, 저주를 퍼붓고 싶은 욕구가 그녀를 파멸에 빠뜨린 저 남자를 향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낯선 아이에 대한 성난 정오가 그녀의 영혼을 엄습했다. 그녀는 자기 몸에서 그 짐을 떨쳐내리고 마지막 안간힘을 쏟았다. 갑자기 배 전체가 비워지는 것 같더니 통증이 가라앉았다. 산파와 의사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무언가를 꺼냈다. 이미 들은 적 있는 숨막힌 듯한 소리가 들려 그녀는 소스라쳤다. 그러더니 고통에 찬 작은 울음소리가, 갓난 아이의 미약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심장을, 지친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으려 했다. 그녀 내면에서 새로운 행복을 향한 충동이 막 깨어났고 기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순식간에 그녀는 해방되고 진정되고 행복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 마음과 육신이 되살아났고 그녀는 어머니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알고 싶었다. 너무 빨리 세상에 나와 아직 머리카락도 손톱도 없었지만 그 애벌레같이 생긴 아이가 꿈틀대는 걸 보았을 때, 아이가 입을 벌리고 울음소리를 내뱉는 걸 보았을 때, 그 쪼글쪼글하고 인상 찌푸린 채 살아 움직이는 태아를 만져보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덮쳐와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았고 모든 절망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았으며 다른 일에 정신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 도리어 그녀는 사랑에 실망하고 희망에 배신당한 만큼 열성적이고 극성스러운 어머니가 되었다. 아기 요람은 항상 그녀의 침대 옆에 있어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창을 등지고 아이 요람 곁에 앉아 요람을 흔들며 온종일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녀는 유모를 질투했다. 아이가 푸르스름한 혈관이 드러나는 큰 젖가슴을 향해 팔을 뻗고 주름지고 그 무술해한 젖꼭지를 탐욕스레 물면 그녀는 얼굴이 하얘져서 몸을 떨며 체격 좋고 천연덕스러운 시골 안악을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빼앗고 아이가 탐욕스레 빨고 있는 그 젖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핥히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녀는 섬세하고 우아한 옷을 아이에게 입히기 위해 직접 술을 놓고 싶어 했다. 아이는 레이스 장식을 휘감고 예쁜 모자를 썼다. 이제 그녀는 아이 이야기만 했고 대화를 끊고 베네 옷이나 턱바지, 멋들어지게 만든 리본에 대한 감탄을 늘어놓았으며 주위에 사는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옷감 조각을 오랫동안 뒤집어 보고 더 잘 보려고 들어 올리며 감탄했다. 그러다 종종 묻곤 했다. 이걸 입히면 예쁘겠죠? 남작과 남작 부인은 그 광적인 애정에 미소를 지었지만 진류행은 악을 쓰고 우르대는 그 전지전능한 폭군의 출현으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자신의 지배적 영향력이 줄어들자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침해하는 그 작은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질투했고 화를 못 이기고 끊임없이 말했다. 애 새끼만 끼고 도는 게 지긋지긋해. 잔느는 곧 그 사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요람 곁에 앉아 아이가 자는 걸 바라보며 며칠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그녀가 병적일 정도로 열심히 지켜보느라 기진맥진하고 쉬지도 않아서 쇠약해지고 말라가고 기침까지 해대자 의사는 그녀를 아들과 떼어놓으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그녀는 화를 내고 울며 애운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간청을 못 들은 척했다. 아이는 매일 저녁 유모에게 맡겨졌다. 매일 밤 어머니는 일어나 맨발로 유모의 방으로 가서 열쇠 구멍에 귀를 대고 아이가 편하게 자는지 깨지는 않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귀 기울였다. 한 번은 푸르빌 집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던 줄리앵에게 그 모습이 발각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자기 방에 열쇠로 감금되어 꼼짝없이 침대에서 자야 했다. 아이의 세례는 8월 말쯤에 있었다. 남작이 대부가 되고 리종 이모가 대모가 되었다. 아이는 피에르 시몽 폴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평소에는 폴이라 불렀다. 9월 초에 리종 이모가 소리도 없이 떠났다. 그녀의 부재는 그녀의 존재만큼이나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신부가 나타났다. 무언가 비밀이 있는 듯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몇 마디 던지다가 남작 부인과 남작에게 따로 잠깐 좀 보자고 청했다. 세 사람은 활기차게 이 얘기를 나누며 느린 걸음으로 가로수길 끝까지 갔다. 잔느와 단둘이 남아있던 줄리앵이 그 비밀스러운 대화에 놀라고 불안해하며 화를 냈다. 신부가 떠날 때 그는 배웅하겠다며 신부와 함께 저녁기도 종소리가 울리는 성당 쪽으로 사라졌다. 거의 추울 정도로 신선한 날씨여서 모두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다. 모두가 살짝 조르고 있을 때 줄리앵이 시뻘겋게 성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잔느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고 문에서 장인 장모를 향해 소리쳤다. 두 분 미쳤어요? 빌어먹을 그 계집애한테 2만 프랑을 내던지다니요? 너무 놀라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분노로 씩씩대며 다시 말했다. 그 정도로 어리석으십니까? 우리에겐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작정이시군요. 그러자 냉정을 되찾은 남작이 그의 말을 틀어막으려 애썼다. 조용히 하게, 자네. 아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나? 그러나 그는 격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상관없어요. 게다가 저 사람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겁니다. 이건 저 사람의 재산을 절도하는 일입니다. 잔느는 놀라서 영문을 모른 채 바라보았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말인데요? 그러자 줄리앵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기대했던 유산을 빼앗긴 동업자처럼 그녀를 정인으로 삼았다. 그는 대뜸 로잘리를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적어도 2만 프랑은 좋게 나가는 바르빌의 땅을 정리한 사실을 얘기했다. 그가 거듭 말했다. 당신 부모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2만 프랑이나 정신이 나갔지 2만 프랑을 사생아에게 주다니. 잔느는 아무 감정도 분노도 없이 그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침착함에 놀랐다. 이제 그녀는 자기 아이와 상관없는 모든 일에 무관심했다. 남작은 아연실색에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발로 바닥을 차며 그가 소리쳤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한지 생각 좀 하게.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 미혼모에게 지참금을 주게 된 게 누구 잘못이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지? 이제 그 아이를 버리고 싶은 건가? 줄리앵은 남작의 맹렬한 기세에 놀라 뚫어져라 그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조금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1,500프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녀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고요. 이 남자의 아이건 저 남자의 아이건 달라질 건 없어요. 2만 프랑의 값어치나 되는 농가를 주는 건 우리에게 줄 재산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들어대는 셈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명성과 처지는 생각하셨어야죠. 그는 자기 초론의 논리와 자기 권리에 밝은 사람으로서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작은 예기치 못한 농구에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다. 그러자 줄리앵은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느끼고 결론을 내놓았다.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요. 그 계집애와 결혼할 남자애를 제가 잘 알아요. 착한 사람이니 그 사람과 수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두려웠는지 모두의 침묵을 승낙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그 길로 나섰다. 그가 사라지다 남작은 화가 나서 몸을 떨며 외쳤다. 오, 이건 너무 심하군. 정말 너무 심해. 그러나 잔느는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질겁한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무언가 웃긴 일을 보면 웃곤 하던 예전의 맑은 웃음이었다. 그녀가 거듭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 2만 프랑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으셨죠? 그러자 눈물만큼이나 웃음에 대한 반응도 빠른 어머니도 사위의 성난 얼굴과 분노의 외침, 자신이 유혹한 여자애에게 자기 돈도 아닌 돈을 주지 않으려고 맹렬히 거부하는 태도를 떠올리고
잔의 유쾌한 기분에 덩달아 유쾌해져서 숨가쁜 웃음을 웃느라 몸을 들썩였고 눈에 눈물까지 고였다. 그러자 남작도 전념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 모두 흘러간 좋은 시절처럼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웃음이 조금 가라앉자 잔느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상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그 사람 아내라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보시다시피 그 사람의 상스러운 태도를 보고 재미있어하잖아요. 세 사람은 까닭모르게 감동해서 미소를 머금고 서로를 껴안았다. 이틀 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줄리앵이 말을 타고 떠났을 때 22이나 25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사내 하나가 빳빳하게 주름 잡히고 소매가 불룩하고 손목에 단추가 달린 파란색 새 작업복을 입고 울타리를 몰래 넘어왔다. 아침부터 그곳에 매복하고 있었는지 그는 구이하르 농가의 도랑을 따라오다가 성을 우회해서 평소처럼 플라트너스 아래 앉은 남작과 두 여자에게 살금살금 다가왔다. 사내는 그들을 보자 모자를 벗었고 어색한 얼굴로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서로의 말이 들릴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 사내가 우물쭈물 말했다. 남장님과 마님 그리고 함께 계신 마님 소인 인사드립니다. 아무 답변이 없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태질의 르코커입니다. 이름을 들어도 생각나는 게 없자 남작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 사내는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에 직면하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에 들고 있는 모자를 바라보거나 다시 눈을 들어 성의 지붕 꼭대기를 바라보며 우물우물 말했다. 그 일에 관해 신부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해칠까 두려운지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무슨 말인가? 무슨 일 말인가? 나 모르겠는데. 그러자 상대는 결심한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 댁의 하녀 로잘리 일 말입니다. 잔느는 문제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고 멀리 피해 주었다. 그러자 남작이 말했다. 가까이 오게. 그러곤 딸이 방금 비운 의자를 가리켰다. 농부는 즉각 앉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러곤 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기다렸다.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자 그는 푸른 하늘을 향해 눈을 들며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이 계절치고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벌써 씨를 뿌린 땅은 날씨 덕을 좀 보겠어요? 그러곤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참지 못하고 퉁명한 어조로 대뜸 공격하듯 물었다. 그러니까 로잘리와 결혼하려는 게 자넨가? 노르망디 특유의 내숭이 습성이 된 남자는 즉각 당황하고 불안해졌다. 그는 의구심을 품고 조금 더 힘주어 응수했다.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 그러자 남작은 그 어정쩡한 말에 짜증을 냈다. 빌어먹을 솔직히 대답하기나 그 일 때문에 온 건가 아닌가? 그 애를 데려갈 건가 말 건가? 남자는 당황해서 자기 발만 내려다보았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데려가고요. 줄리앵 나리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데려갑니다요. 줄리앵 나리가 뭐라 했는데? 줄리앵 나리께서는 제가 1500프랑을 받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2만이라 하시는데요. 2만이라면 좋지만 1500이라면 싫습니다요. 그때 안락의자에 파묻혀 있던 남작 부인이 시골 사람의 불안한 태도를 보고 몸을 들썩이며 웃기 시작했다. 농부는 그 웃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힐끔힐끔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남작 부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남작은 그런 흥정을 듣고 있는 것이 거북해 잘라 말했다. 나는 신부님에게 자네가 사는 동안 바르빌 농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주게 하라고 말씀드렸네. 농장은 2만 프랑쯤 되지.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남자는 공손하고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벼랑간 수다스러워졌다. 오, 그렇다면 안 한다고 할 수 없었죠. 저를 가로막는 건 그 문제뿐이었으니까요. 신부님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당장 그러고 싶었고 게다가 남장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남장님께서 제게 보답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는 신세를 지면 나중에 다 만나게 되지요. 서로 보답도 하고요. 그런데 줄리앵 나리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1500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온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만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요. 시험을 제대로 해야 좋은 친구가 생기는 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작 나리? 그의 말을 잘라야만 했다. 남작이 물었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가?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다시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난감해했다. 머뭇거리며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 전에 조그만 문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남작이 버럭 화를 냈다. 빌어먹을, 자네는 혼인계약서를 갖게 될 텐데 그게 최고의 문서 아닌가? 농부가 고집했다. 그 전에 그래도 작은 쪼가리라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만 그런다고 해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남작이 벌떡 일어나며 결론을 지었다. 당장 할 건지 말 건지 대답하게, 자네가 안 하겠다면 말하게, 다른 사람도 있으니. 그러자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이 교활한 노르망디 농부를 질겁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각 결심하고 암소를 사고 난 뒤에 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제 손을 치십시오, 남장님. 그러시면 된 겁니다. 이러고 약속을 어기면 등신이 되는 겁죠. 남작이 손을 치고 외쳤다. 리디빌. 요리사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포도주 한 병 내오게. 그들은 계약이 성사된 걸 축하하기 위해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남자는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떠났다. 이 방문에 대해서는 줄리앵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약은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혼인이 공시되고 나서 결혼식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한 이웃 여자가 재산의 확실한 수표인 양 아이를 데리고 신랑 신부를 뒤따라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 고장에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대질의 르코크를 부러워했다. 복을 타고난 놈이지 하고 사람들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붕괴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줄리앵이 격분해서 야단 법석을 뜨는 바람에 장인 장모의 폐풀 체류가 단축되었다. 잔느는 부모가 다시 떠나는 걸 보면서 그리 깊이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겐 풀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원천이 된 것이다.